네, 3시가 됐습니다. 행사 취지에 맞춰서 가능한 한 사전 세레모니, 요식 절차는 가능한 한 축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연단 앞에 있는 마이크 있다, 마이크. 네, 일단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앉아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김용판 무죄 판결 전격 토크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박범계 의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특검이 속을 많이 썩이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시고 아직 퇴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부득불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사는 신경민 법사위원과 저 박범계 법사위원이 주관을 하고 후원을 법사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후원을 하십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김용판 무죄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를 개최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늑대 3마리와 양 1마리가 모여서 오늘 저녁 식사를 무엇으로 할까? 이런 주제를 놓고 요즘 우리 사회가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닌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균형은 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곧 그것은 부패로 이어지고 균형이 깨지면 곧 그것은 균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김용판 무죄가 단순히 법리적 해석으로 인한 무죄라기보다는 이 김용판 무죄라는 것의 상징성에 좀 더 많은 무게감을 두어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범계, 신경민 두 의원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김용판 무죄 판결 전격 토크에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다 후원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주제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법 감정 그리고 국민의 어떤 그 법 감정의 시각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그 토크쇼를 마련해 주신 박범계, 신경민 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정의수 변호사님, 또 정재효 한국일보 기자님, 또 이호중 교수님, 그리고 이광철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김동철 의원님 짤막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를 잘 하실는지. 네,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조희대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으로서 다음 주 2월 18일 화요일에 청문회가 있는데 아마 이 청문회는 이 김용판 무죄 판결이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져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좋은 공부 기회를 주신 우리 신경민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네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우리 김상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좀, 그냥 박수,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백재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남춘 의원님도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당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대변인. 네. 언제 비서실장으로 보직이 네. 예, 요즘에 당정이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법원, 오늘 행사를, 우리 토크를 하게 될 분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죠. 신경민, 우리 당의 최고위원,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그 옆에 정이수 변호사님입니다. 그 옆에 한국일보 정재호 기자님이십니다. 서강대학교 로스쿨의 우리 이호중 교수님.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의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법원은 권리 구제를 사명으로 하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곳입니다. 기관입니다. 법원에 가면 뭔가 권리가 보장받고 구제될 것 같은 기대,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거리로 나오거나 혹은 또는 군부가 거꾸로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심으로부터의 욕구가 자제되는, 그래서 그것이 소위 법적 안정성의 이름으로 자유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보호하려고 하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고전적으로 세 개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자유권과 참정권과 생존권의 이 세 개의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제도의 후면에 있는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그러한 현실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김용판과 원세훈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김용판과 원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의 의미 이전에 더 깊게는 국민의 짓밟힌 참정권을 복원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는 국민의 참정권이 어떻게 짓밟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원돼야 되는지에 대한 절절한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이 저는 결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격 토크는 결코 사법부를 비아냥거린다거나 사법부의 사법권을 침해해서 삼권 분립을 흔들려거나 그러한 불순한 의도하에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비판받을 수 없는 성역의 영역이라고 오해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세간의 여론과 세간의 비판에도 정말로 굳건한 올곧은 양심과 소신을 갖고 지키라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하라는 그런 판사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지,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이,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표인 국회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평석하거나 비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김용판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판결을 법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그리고 증거 법칙적으로 우리는 해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이에 오신 분들 두 분을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이시죠. 전해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어철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하고 좀 소주를 한잔 해가지고 네,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같이 울분을 토로한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의 토론의 순서는 나눠드린 순서지처럼 판결의 전체적인 체제와 요지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정의수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판결 평석의 주요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김용판 피고인이 은폐했다는 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 분석 범위의 제한 논리, 굉장히 어려운 논리를 이범균 재판장이 썼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본질인 것처럼 판결문에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키워드를 축소를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그리고 사전에 결론을 내고 브리핑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그리고 여러 유죄 의심 증거들이 이 판결문에서 어떻게 사상되고 있는지, 어떻게 의미 없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 평석의 또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17대 1의 대법정에서의 전쟁에서 무참히 완패한 정도를 넘어서서 세상의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된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어떻게 배척되고 그에 부합하는 진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명의 경찰관들은 그럼 검찰과 법정에서 한결같이 일관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결문에 빠져있는 논리칙과 경험칙, 소위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시되고 있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 가치가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일선에서 이 판결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예상 못했습니다. 정재호 기자께서 법조의 반응과 향후 예상, 그리고 일부 조간신문에 나왔듯이 정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여당 실세 의원과 관련된 여러 이런 부실 수사의 점 등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치적 의미와 배경을 신경민 의원께서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쟁점마다 약 1분씩의 과거 방송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셨던 그 경험을 살려서 신경민 의원께 촌철살인의 멘트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판결의 체제와 요지 소개를 정의수 변호사께서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판결 요지 소개하겠습니다. 판결문이 총 108페이지나 돼서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판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PPT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소사실 요지 보겠습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관서인 수서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 여직원 김하영이 이미 제출한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넘겼습니다. 분석팀은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방식, 수십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 정보와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용판은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수서서로 하여금 분석 결과를 은폐한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였고 분석 상황과 결과를 수서서에 알려주지 말도록 지시하고 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보도자료 게시 및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운동, 선거운동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의 쟁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제출된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의 다수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발견된 사실 및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게시 및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와 변호인 간에 극렬하게 대립하였던 부분이자 사안의 핵심 쟁점인 과연 피고인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할 의도가 있었느냐, 또 허위의 언론 발표를 한다거나 분석 자료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느냐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간접 사실 혹은 정황 사실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례의 세부 쟁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과장 권은희의 진술 부분인데요. 여직원 김하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보류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는지 여부, 서울청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피고인의 개입 때문인지 여부, 서울청이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김하영을 개입시켜 분석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수서서의 반발에도 서울청이 무리하게 언론 발표를 강행하였는지 여부 등의 정황에 관하여 재판부는 권은희 수사 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 또는 피고인의 진술 등과 배치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장 신청의 보류에 관하여 재판부는 김기용 경찰청장이 피고인에게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한 점, 또 피고인과 권은희 수사과장이 통화를 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장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과 이것이 단순한 격려 전화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검사는 분석팀의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고인이 발표를 지시하였고, 역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선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보도자료에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수사 결과 발표 시기 및 분석 결과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한 발표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내부에서 논의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기재가 분석 종료 직전에 발표 준비였음을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분석 범위 제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비중 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선거 개입 의혹을 해소하는 언론 발표를 하기 위해서 분석 자료를 은폐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여 사후적으로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개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한 물건은 전자정보가 아닌 노트북과 데스크탑 자체라는 점, 또 분석 범위 제한 자체도 타당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이미 제출자 김하영이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록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분석팀이 분석 범위를 부당하게 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 범위 제한 부분은 언론 발표의 허위성과 피고인의 개입 및 지시 사실과 관련한 중요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처음부터 적법한 증거 수집을 위한 토론을 통해서 분석관들이 분석 범위를 제한하였으므로 사후에 개발된 것이 아니며 전자정보라는 것은 이미 제출이 가능하고 또한 분석 범위 제한이 부당하지 않다고 법리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키워드 축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수서서가 분석팀에 100여 개의 키워드 검색을 의뢰했는데 4개로 축소할 것을 강요했고, 수서서로부터 축소 공문을 수령한 다음 불과 몇 시간 후에 발표를 강행했는데, 이는 서울청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미리 증거 분석 종료 시기나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간접 사실 혹은 정황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축소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44개의 키워드로 이미 분석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 의도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수서서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분석 상황을 은폐하고 수사 방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서서의 디지털 증거 분석의 상황이나 결과를 알려주지 말고 증거 분석 과정에서 수서서를 배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메모장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접속 기록 등의 단서가 나왔음에도 이를 수서서에 넘겨주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서 언론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 강화 지시를 했을 뿐이며 수서선은 원하면 언제든 분석 결과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도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이 실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로 분석 자료 회신을 거부, 지연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이 보고될 그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축하자면 본 판결에서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그 진술을 대부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 및 다른 증인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사의 유죄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추론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판사의 자유 신중주의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의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판결 체제와 요지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결문의 특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하급심에서 나 사기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그것이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를 알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였는지, 재산이 얼마였는지 이러면 수입이 거의 없었거나 재산이 거의 없으면 네가 아무리 사기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해도 너는 사기칠 의사가 있어라고 추단하는 게 우리나라 판결의 예입니다. 근데 이 판결은 아주 특이하게도 김용판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렇게 주관적인 요소를 쟁점화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 곳곳에 분절적으로 쟁점들을 나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17대 1로 배치를 해서 권은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은희의 진술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의 서울청 분석관들과 서울청 수사라인의 일부 진술들은 검사가 주장한 부분, 즉 권은희가 진술한 그 진술 부분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들이 꽤 있습니다. CCTV 동영상의 내용도 그렇고 메모도 그렇고 꽤 그러한 증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별로 설득력 없는 논리에 의해서 배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보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법사위원이시죠.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제 판결 평석에 들어가서요,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은폐 지시했는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소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경찰관이 그 문서를 들고 가는데 중간에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몇 개의 일들이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문제의 오후 2시 55분경에 김용판과 권은희 수사과장의 통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격려 전화했다고 주장하고 권은희 과장은 그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라는 압력 지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이미 김용판 서울청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라는 판결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빼버렸고 가장 중요한 점은 수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김용판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청 분석관들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청의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계장이 수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수사지원부서라고 합니다. 수사의 주체는 수서경찰서장도 아닙니다. 수사의 주체는 권은희 수사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이 있었다 한다면 그거는 매우 진술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의 은폐 지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네. 말씀 주시죠. 소개받은 이광철입니다. 본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는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나오신 관계자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 질서에서 국가 질서를 짤 때 어떤 제도를 두고 그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 그 기관에 어떤 권한을 맡겼더니 국가 작용이 혹은 내 권리가 잘 보장되더라. 내가 억울한 걸 가서 하소연했더니 거기서 잘 풀리더라. 라고 하는 그 신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잡고 있다면 국민이 억울한 것, 또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호소했더니 적어도 신뢰할 만한, 그래도 배척할 만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상식에 반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법원 제도가 운영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헌정의 질서, 민주공화국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해서 법원에 어떤 걸 가져갔더니 법원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더라 라고 하면 그 제도는 당장 신뢰성을 상실하고 그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 혹은 이 여러 가지 간담회들을 위해서 이 판결문들을 되풀이해서 읽어보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변호사로서 접했던 판결문 가운데서 이렇게 형편없고 엉망인 판결문은 처음 봤습니다. 판사로 하여금 우리가 법원의 판사에게 자유심증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판사에게 사실 인정에서 많은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판사에게 그만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도 개별적인 사실들을 묶어가지고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보지 못할 사실들을 발견해내라고 자유심증주의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 판결에서 판사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외면을 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조차도 뻔한 거짓말들을 다 그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그런 제보자들을 벼랑 끝에 서서 밀어버렸습니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게 되면 사법제도를 핵심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 맡겨진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은폐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이 판결의 핵심적인 골자는 이렇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밤 9시 36분에 YTN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에 보안이 걸려있는데 해제되지 않았다는 특정 보도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김용판 피고인이 보안이 뚫리면 안 되겠구나.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 무작위로 보안이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컴퓨터를 이용한 보고들을 수기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나아가서 수사팀도 보안의 대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팀에게마저도 당시의 디지털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 그동안의 분석 결과들, 즉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에서 발견해내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당장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당장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대선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우려해서 감췄다라는 게 검사의 주장이고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보안들을 특별히 지키고자 하는 선의에 있었을 뿐이지 그것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의 문제점을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재판부가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피고인인 김용판의 선의를 이토록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용판은 당장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의 말을 특별히 불신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말을 선의로 이해하는 것은 제가 경험하는 한 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의 유죄 입증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피고인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유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김용판의 당시의 상황에서의 김용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최대한으로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들을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김용판은 판결문 모두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김용판이 당시 대선 공간을 앞두고 보였던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행적들도 이미 재판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12월 15일 날 메모장 파일이 발견된 날 김용판이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 행적에 대해서 국회 국정원 조사특위에서 그날 점심 일정을 김용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일지에 의하면 5시간 동안 7명과 함께 28만 원의 식사비를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저녁에 누구랑 식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앞뒤의 일들은 상세히 기억하는 김용판이 그날만 유독히 자기의 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부분들을 재판부는 간과한 것이 아닌가. 아니, 눈에 보이는 부분조차 외면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두 번째로, 김용판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안의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수사팀조차도 배척해야 되는, 수사팀조차도 보안의 대상이다. 언론도 보안의 대상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보안은 누구에게도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보안이 적어도 김용판에 의해서는 라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보안이 뚫렸다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날 그 메모장 파일이 발견되고 나서 16일 날 TV 토론에서 지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그 하드디스크를 분석했더니 대선 개입한 게 없다더라 라고 발표를 한 것은 11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미 바로 몇 시간 전에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사과도 않는다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러한 보안 상황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하나 보안이 뚫린 부분들은 당시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11일, 14일, 16일 날 이종명 국정원 당시 3차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재판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박원동하고도 전화통화를 수시로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울 청의 수사계장이었던 김병찬과 서울청에 나와 있는 국정원 연락관이었던 안태동과 무수히 많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미 법정에 재판부 증거자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적으로 그 전화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중간 수사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열렸던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입에서 아무런 댓글을 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과연 박근혜의 추측이었을까요? 새누리당 선본의 추측이었을까요? 그러한 추측만으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후보 입에서 그런 단정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보안의 이중성, 바로 수사팀의 주체, 팀장에게도 수사과장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그렇게 철통 같은 보안들이 정작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선본에는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점을 이범균 부장판사는 못 본 것일까요? 아니, 보고도 외면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재판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재판부는 김용판 서울청장, 그리고 최현락 수사부장, 그리고 이병화 수사과장, 이러한 수사 지휘 라인이 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분석을 의뢰하고 요청을 한 수사 주체인 수서서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분석 결과를 주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광철 변호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이유를 김용판의 선의로 포장을 합니다. 즉 보안을 강화하는 의미로 수서서에 주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착한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근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수사의 주체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수서서의 수사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뢰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달라고. 근데 분석을 받은 팀이 지원부서죠. 분석을 받은 팀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주체에게 믿을 수 없으니까, 보안이 의심되니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광철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박근혜 후보가 그날 결론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토론 내용이 났고, 또 하나 있죠.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12월 16일 오찬 때, 여기에 기자님들 중에도 혹시 그 자리에 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찬 때
댓글, 게시글이 없다는 그러한 1차 수사 결과가 1차 전해지고 있다. 뭐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강화의 의미로 좋게 변명을 해준 판결의 문제점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쭉 평석을 하다가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재판은 이 평석의 각 항목마다 보면은 김용판 무죄 재판이라기보다 무죄 재판이기도 하지만 권은희 유죄 재판이라고 네. 성격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일관되게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형사법의 고전적인 원칙에 입각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김용판은 보고만 받았고 지시한 적 없고 보안을 강화한 아주 굉장히 선량한 지휘관, 경찰의 지휘관으로 돼 있고 권은희 혼자 딴 말만 하는 이상한 여자 경찰관으로 만들어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권은희 유죄 판결이다. 네, 대단하신 역시 네이밍입니다. 정재호 기자님, 우리 정 기자님이 쓴 그 기사가 뭐 굉장히 전 의미 있게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무죄 판결을 법조 주변에서 우리 사회부 기자분들이 예상을 했나요? 네, 저희들 법조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통상적인 일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이라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 준비기일부터 선고 때까지 보통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재판의 모든 그 과정을 수기로 기록하면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의심되는 부분과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재판에서 진행되는 절차 확인을 위해서 검찰과 변호인과 수시로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지난 대법원장이 말했었던 공판 중심주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기자들, 특히나 법원 기자들은 사건의 이면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다는 자신은 하진 않지만은 적어도 공판 중심주의 하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 범주 안에서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김용판 무죄 선고가 나기 직전에 각자 각 회사마다 지면안 내지는 취재 계획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원 기자단 간사를 맡다 보니 대다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단언컨대 그날 김용판 재판에 대해서 모든 재판을 들었던 기자들이 무죄로 해서 지면안을 일안을 올린 언론사는 확인 결과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보수지, 그리고 진보지, 내지는 방송, 통신, 그런 어떤 여러 단락의 언론군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판을 꾸준히 지켜봤다는 기자들은 적어도 무죄가 일안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재판이 굉장히 오래 했던 재판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인데 법원 출입 기자가 소속된 어떤 언론사도 단 한 군데도 무죄를 예상하고 거기에 지면을 일안으로 할애한 매체가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판결문의 하이라이트처럼 이 재판부는 바로 증거 분석 제한 범위 논리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이 김용판이 사후적으로 자신이 브리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생각으로 증거 분석 범위를 제한이라는 그 논리를 만들어냈고 그걸 주입을 시켰다라는 게 이제 검사의 주장인데요. 저는 이 주장을 검사가 하지 않았어도 큰 무리가 없는 재판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이 판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과연 이러한 제한 논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제한 논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판결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번에는 서강대학교의 우리 이호중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형사법 분야인데 요 쟁점과 관련해서
그 검찰에서는 이제 12월 15일 날 그 김용판이 그 메모장 파일 등의 이제 그 분석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분석범위 제한의 논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김용판이 이처럼 분석범위 제한 논리를 사후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그 서울청의 그 디지털 분석관들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분석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서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분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이제 이미 제출물, 소위 전자정보의 압수라고 하는 이제 소송법상의 법리에 비추어서 별로 부당한 게 아니다. 뭐 충분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 범위를 제한하는 거는 뭐 오히려 영장주의나 법치주의에 비춰보면 상당한 것이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김용판이 사후적으로 뭐 분석범위 제한의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뭐 그거를 이용하려고 했느냐 여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법원의 논리에서 좀 해괴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이론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정보와 관련해서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을 때, 그 압수의 대상이 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노트북 자체가 이제 이미 제출되었으니까 노트북 자체가 압수된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다 분석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법원은 압수의 대상은 전자정보 그 자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개개의 파일들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미 제출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미 제출은 이제 압수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미 제출한 그 범위에 대해서만 압수가 인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국정원 직원인 김 씨와 그 변호인 쪽에서는 3개월 동안에 뭐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관련된 뭐 비방 찬양의 글에 한정해서만 이미 제출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파일들만이 이제 압수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압수의 대상은 그렇게 한정될 수 있어요. 이미 제출한 것의 최종적인 압수의 대상은. 그런데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압수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를 위해서는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과정 속에서 또 압수의 대상이 아닌 뭐 관련된 자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지요. 그런데 법원의 논리를 보면은 그 압수의 대상이 뭐 당사자가 이미 제출하면서 지정한 범위, 그 3개월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만이 압수의 대상이니까 그거에 한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했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우리가 이 논리의 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압수의 대상과 분석 범위가 서로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물론 그 범위에 해당되는 그 3개월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압수한다라고 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최종적인 압수의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 압수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파일의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인 것이고요. 또 그렇게 그 파일들에 대한 뭐 전반적인 수사를 하면서 메모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메모장에 뭐 한 40여 개에 이르는 아이디와 닉네임이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그 글을 작성하고 또 추천 버튼을 누르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또 이 김 씨가 실제로 접속했던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남겼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제출물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임의 제출물이니까 압수의 대상이 한정된다. 뭐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수의 대상이 한정된다고 해서 수사의 대상도 한정돼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색을 통해서 이 다른 증거, 관련 증거들이 발견이 됐다면 그것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뭐 완전히 일괄해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식의 논리로 포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법원의 논리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좀 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거죠. 그 디지털 증거 분석팀, 서울청의 분석팀이 본 거는 이겁니다. 메모장 파일을 발견했어요. 삭제한 거에서 그걸 복원을 해가지고 발견했는데 거기에 노다지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하영이라는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4개의 키워드로 가지고 분석을 다 했습니다. 분석을.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겁니다. 뭐 오늘의 유머라든지 뽐뿌라든지 이러한 사이트들이 나오고 그런 사이트들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또는 베스트 글로 만들거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글로 만들거나 막는 거, 저지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나왔고 게시글이 나온 겁니다. 그 게시글 중에 이정희 후보의 남쪽 정부 발언이 거기에 대한 비난글이 나왔고 그거는 김하영이 단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 얘기에 대한 그것을 조롱하는 뭐 그런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이건 김하영이 작성한 글입니다. 그리고 찬반 클릭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문재인 후보는 당선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김하영의 반대 클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람글이 나왔습니다. 본 거죠. 박근혜 후보, 저는 이번에 박근혜 후보를 찍습니다라는 글에 대한 열람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발견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건 뭐냐 하면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비방 지지글 발견하지 못했다. 혐의 없음. 이러한 결론이 정당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게시글, 찬반 클릭, 열람글,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밀어내거나 올리는 방법,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했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못 본 것이 돼야지 정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본 것이 돼야지 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못 봤으니까 당연히 김용판으로서는 의심받을 그런 글이 없었다라고 판단했고 그런 지시를 한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이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봤는데 법률적으로는 보지 않은 것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분석범위 제한 논리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만들었고 그거에 입각해서 지시를 했다. 그것이 분석범위 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본 걸 어떻게 하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춘기의 아이가 엄마를 비방하는, 엄마의 못마땅하는 그런 엄마를 비방하는 일기장의 글을, 일기장이 한 30페이지짜리 일기장이 있다면 그런 글을 찾아내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제가 있으면 그런 걸 그 일기장을 제출하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다 봐서 그 중에 엄마를 비방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글이 있는지를 봐야지 찾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 겁니다. 어쨌든 본 겁니다. 압수의 대상이 뭐냐? 전자정보냐? 노트북이냐?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분석팀들은 모든 파일을 다 보겠다라고 김항의 변호인에게 강조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다 보겠다.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이 분석범위 제한 논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키워드 축소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장 파일에서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은 44개의 키워드로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12월 16일 밤 8시까지 해서요. 마쳤습니다. 44개의 키워드로. 그런데 그때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수서서에 4개의 키워드, 박근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이 4개의 키워드로
해서 분석을 해달라는 의뢰서를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서사가 그걸 보냅니다. 이미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44개의 키워드로 다 분석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 놓고 4개의 키워드로 축소를 한 겁니다. 축소를 하게 의뢰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은희 과장은 압력에 의해서 축소 강요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용판은 압력이 아니고 처음부터 4개로 그렇게 축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미 44개로 다 보아놓고 4개에 맞췄던 이 객관적 사실은 4개로 축소하라는 강요에 부합하는 지술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이 판결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저 만주 변호사라고 자임을 하시는데요. 분석 범위 제한 논리 어떠세요? 증거 분석 범위 제한하고 분석 키워드 축소가 이제 일맥이 상통하는 거죠. 이 수상한 경찰, 특히 경찰의 지금 최고위 간부에 들어가는 김용판 피고인,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검찰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판결을 보면 이 판사가 대단히 수상한 판사입니다. 수상한 판사. 네, 이렇게 증거 분석 범위를 제한을 하고 분석 키워드 축소에 대해서 하여튼 피고인의 편에 서서만 보는 것은 이게 재판부의 본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범균 부장판사를 저희들이 이 판단을 해봤을 때는 매우 수상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범균 부장판사의 그 판례 기록을 쭉 보면 가끔씩 고뇌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걸었던 거고요. 아마 서초동 기자실이, 법원 기자실이 그렇게 판을 짜놓고 기다렸다고 그러면, 무죄 판결을 예상치 못하고 그랬다면 이범균 부장판사의 굉장히 오랫동안의 재판 기록 결과 선한 판결, 고뇌하는 판결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는 가끔 또 이상한 판결을 내서 아주 수상한 판사였고, 그러니까 때때로 지식인인 것 같은, 그러나 역시 수상함을 버릴 수 없는, 절차는 근사하지만 결론은 야만적으로 내리는, 가끔씩 그랬다는 거죠. 근데 네. 이번이 가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법사위를 하면서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 신뢰를 보냈던 점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상한 판사라는 지적이 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우리 정재호 기자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법부에 소속한 판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건 방담입니다. 방담, 이 판결에 저희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방담으로, 팩트니까 한번,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범균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최측근이다, 이런 설이 솔직히 있죠. 어떻습니까?